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연일 2,000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자세한 코로나19 상황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을 코앞에 둔 주말인데 조금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한동안 감소세를 유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요 며칠 2,000명대로 올라선 상황, 그 이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을 했던 거는 이제 추석, 뭐 개천절, 한글날 이제 연휴를 매개로 이제 비수도권 이동량이 늘고 뭐 이제 단풍놀이 가면서 전국 단위의 이제 유행을 걱정을 했는데 일단 네. 이제 그런 상황은 벌어지진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연휴에서 이제 일상으로 회복하는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 이동량이 늘고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좀 완화된 부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다시 이제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이제 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1차 접종률이 80%를 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1차 백신 접종률이 80%라는 얘기는 한 달 뒤에는 이제 완료자가 80%가 넘는다라는 의미이기 네.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지를 점령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네. 지금 미접종자들이 아직도 많고 또 일부에서 이제 돌파 감염에 의한 그런 집단 감염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이제 풀어야 될 숙제들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돌파 감염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창원의 노인요양병원에서 12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대부분의 확진자들이 돌파 감염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 왜 이런 겁니까? 그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우리 네. 몸 안에서 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면역 세포와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애초에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난 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력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백신 접종 전에는 100만큼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100이 다 우리 몸에서 활성화가 돼서 활개치고 다녔다 그러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 효과가 좋은 사람들은 100이라는 바이러스를 다 막아내서 감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고령이나 또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은 그 면역 활성화가 좀 덜하기 때문에 100이 들어와도 50밖에 못 막아냅니다. 그러면 50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제 돌파 감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은 적지만 네네. 돌파 감염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요양병원이나 병원 같이 같은 공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이렇게 같이 계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네. 거기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바이러스에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네. 그런 그 돌파 감염의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이렇게 집단 감염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고령이나 기저질환자 아니면 이렇게 집단 시설이나 이렇게 요양 시설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스터샷 그러니까 추가 접종을 통해서 이게 방어력을 강화시켜서 이런 돌파 감염을 최소화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런 이제 계획하에서 지금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확진자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창원시는 해당 병동을 동일 집단 격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 뭐 거기 안에 이제 그 확진자분들이 뭐 지역 사회에서 다른 분들과 이제 접촉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지역 사회의 접촉 가능성은 이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몇몇 빼놓고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 다만 이런 식의 이제 집단 감염들이 다른 곳에서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월요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참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 초안에 비해서 좀 최종안이 달라진 부분들도 있던데 어떤 부분들이 좀 눈에 띄셨습니까? 뭐 이제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뭐 네. 예를 들면 이제 사적 모임 뭐 제한을
그 수도권, 비수도권 둘 다 이제 10명 정도까지였다가 이제 지금 개편안에서는 비수도권은 12명 정도까지 이제 뭐 네네.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하게 됐을 때 이제 비상 계획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동하게 되는데 뭐 그런 기준을 뭐 이제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을 뭐 80% 정도까지였다라고 맨 처음엔 제시를 했다가 네. 이건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완화를 시켜서 낮췄죠. 75% 네네. 이상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발동할 수 있게 하고 또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좀 당분간 유지하면서 좀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조금 이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1단계 시행 내용들 유의해야 될 점들 몇 가지 좀 짚어주실까요? 사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말에서 네. 일상 회복은 사실 우리가 이제 제기하는 목표고요. 이제 단계적에 사실 방점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게 완벽한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이룬 나라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찌 보면 또 제1차적으로 가장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단계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4주간 시행하고 2주간 평가를 하는 6주간의 간격을 두고 3단계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1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이제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완화를 이제 시도를 했죠. 근데 네. 이 생업시설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위험도에 따라서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눠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1그룹에 이제 대표적인 게 유흥시설이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네네. 이제 이 유흥시설 1그룹 같은 경우는 백신 패스, 뭐 음성 확인서를 적용하고 그 영업 시간도 12시까지로 이제 제한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조금 이제 강화된 상태로 이제 1차적으로는 유지를 하지만 이 그룹에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그룹 중에서도 노래 연습장, 목욕장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실내 체육 시설 같은 경우는 그 백신 패스를 도입을 합니다. 근데 뭐 네네. 영업 시간 제한은 없는 상황이고 그 이 그룹에 속해 있는 식당, 카페 같은 경우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지는 않지만 미접종자들은 4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 제한을 통해서 예. 이제 제한을 하게 되고요. 3그룹에 속했던 뭐 독서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한이 완화되는 1차적으로 이제 1단계에서는 그런 변화들이 주로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2단계에서 이제 대규모 행사 허용이 이제 되게 되는데 아직 1단계 상황에서는 행사 허용 같은 경우는 미접종자는 99인까지, 접종자가 포함된 경우는 그 499인까지 이제 진행되게 되는 거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사적 모임 제한은 3단계에 가서 풀리게 되는데 그건 아직은 이제 10명, 12명, 수도권, 비수도권 그런 정도 선에서 당분간 유지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 이제 좀 차이를 두고 세분화한 점들이 눈에 띄고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중 이용 시설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완화가 조금 24시간 영업도 괜찮을 건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뭐 유흥시설만 이제 12시까지로 제한을 두고 네. 나머지 시설들은 이제 24시간으로 이제 좀 어찌 보면 많이 이제 영업시간 제한을 풀었었던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있고 네. 또 백신 패스도 사실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사실 최소한으로 도입된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제 이런 단계적 완화에 있어서 좀 확장돼서 이제 많이 풀어져 있는 부분들도 실제적으로는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4주간 이제 시행을 해보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 단계별 그런 조정이 있기 전에 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중간 계속 면밀하게 점검을 해 나가야 할 것 같고 또 교육 현장도 말입니다. 또 다음 달 18일 수능이 있다 보니까 수험생들에 대한 어떤 방역 부분도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은 또 접종도 많지 않다 보니까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고3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굉장히 높은 네.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른 학년에 비해서는 조금 안전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수능도 있고 또 수시 모집 관련된 뭐 면접들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모임의 가능성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수능 같은 게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좀 심리적으로 해이해진 상태에서 친구들이 모이게 되면 네. 이런 수험생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다중이용 시설 중심으로의 이제 위험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방역 당국에서 인지를
논의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계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서 또 이제 그런 그 단계적 일상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바로 있다가 이제 다음 달 22일 정도부터 전면 등교를 하겠다는 지금 이런 방침인데 이 부분도요, 좀 시기라든지 전면 등교가 좀 아직 좀 이런 면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교육 당국 입장에서야 당연히 지금 뭐 장기간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수업 결손도 심하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전면 등교를 목표로 제시를 하는 것이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아직은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방 접종이 많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위드 코로나를 진행했던 다른 외국의 경우도 이제 소아청소년 그런 집단 유행들이 많이 나타나고 네네.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지금 당장 시행이 아니라 지금 1단계 11월 1일부터 이제 시행하면서의 그 유행 양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유행 양상 하에서 이게 가능하다가 싶다 그러면 뭐 전면 등교가 가능하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이 전면 등교에 있어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더 나아가서 더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백신 접종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인데요. 미 식품의약국은 화이자 백신을 5살에서 11살 어린이들에게도 맞춰도 된다라고 일단은 승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참고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뭐 신생아부터 이제 전 연령대가 지금 전부 다 맞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화이자 같은 경우 지금 6개월 이상의 연령대까지도 이미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고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12세, 이제 5세 이렇게 점점 이제 연령이 낮아져서 이제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아마도 이제 낮은 연령대에서도 이제 용량 조절이랑 간격 조정을 하면서 접종이 진행이 가능할 걸로 생각은 되지만 이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안전성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들이 이제 좀 차곡차곡 또 많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접종 시행이 되면 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국내에도 이제 점차적으로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용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뭐 독감 백신 접종 같은 네. 경우도 이제 6개월 이상에서 이제 접종할 때 맨 처음 맞을 때는 반 용량으로 2번 접종을 하거든요. 근데 성인들은 이제 온 전체 용량을 한 번 맞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5에서 11세 같은 경우는 화이자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 이제 제시를 한 것이 3분의 1 용량으로 3주 간격 2번 맞도록 이제 그런 그 다른 연령대와 이제 다른 그런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접종으로 인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또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최소선에서의 그런 용량과 간격들이 네. 또 더 낮은 그 연령대에서 또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진행됐을 때 어떤지를 또 우리가 참고를 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좀 봐야 해외 될것 같습니다. 사례들 좀 잘 우리가 참고를 해서 신중하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는 게 코로나 치료제 말입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단은 40만 4천 명분을 선구매해서 내년 1분기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 치료제 현황과 또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좀 전망해 보신다면요. 지금 그 경구 치료제가 사실 굉장히 이제 그 재택 치료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이제 제약사들이 이제 머크, 화이자, 그다음에 이제 로슈, 그다음에 이제 경구, 렘데시비르 뭐 이렇게 4가지 종류들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네네. 이 중에서 지금 로슈는 지금 중간 연구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질 않아서 지금 약간 이제 뒤처지는 상황이고 1차적으로 이제 가장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머크사의 이제 몰루피라비르라는 약입니다. 네네. 이제 그 약 같은 경우는 지금 FDA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이제 나 있는 상황인데 1차적으로 보면 이제 입원율도 반으로 줄이고 사망률도 줄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는 되고 있는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고려 요소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뭐 사실 원가보다 너무 비싸게 가격을 부르고 있는 네네. 부분들도 있고요. 이게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다 보니까 그 중증 환자들 이미 바이러스가 증식할 대로 증식한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들한테는 임상 시험을 하다가 뭐 효과가 떨어져서 아예 중단한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안전성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DA에서 보통은 이렇게 긴급 사용 승인을 하면 바로 승인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외부 자문단 심사를 좀 거치도록 지금 그게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 유전자 복제 과정에서 유전자 돌연변을 일으키는 그런 기전이기 때문에
아주 뭐 가능성은 낮지만 인간 유전자 돌연변이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임산부나 신생아 또는 이런 그 정자나 이런 생식 그런 안전성에 대한 완벽한 그런 확인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안전성 검증이 아마 FDA에서 그 임상 외부 자문단 회의 심사에서 이제 확인이 될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것들 좀 본 다음에 적극적으로 도입 여부를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가면서 재택 치료의 또 중요성도 커지고 있잖아요. 재택 치료의 활용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과거에 이제 신종플루 때에 이제 네. 타미플루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타미플루라는 약이 이제 그 증상도 완화시키고 이제 기간도 줄여주지만 예방 효과까지도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몰루피라비르 같은 이런 약들이 이제 그런 효과들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경구 치료를 하면서 입원율을 낮춰주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경구 치료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충분히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네. 아직 연구 결과가 충분치는 않고 이제 3상 시험이 끝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활용이 되면서 또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돼서 조심스럽게 이제 활용하면서 좀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은 조금 글쎄요.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스크 언제 벗을 수 있을까? 네, 이 부분도 말입니다. 정부가 일단은 다음 달 정도에 검토를 하겠다고 지금 밝혔는데 글쎄요. 시기라든지 마스크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 이제 델타 변이 하에서 이렇게 여러 연구 결과를 이렇게 보면 그 백신 접종만큼이나 이제 그런 전파 차단, 그 재생산 지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마스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백신 접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규모 유행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스크 착용이 사실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네네. 보거든요.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정말 잘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 지금의 마스크 그 관리 방안들을 좀 쉽게 건드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외 마스크 제한을 풀어버리는 그 순간에 이제 마스크를 잘 안 갖고 다니시게 되는 상황들이 네네네. 벌어지게 되면 실내에서 꼭 써야 될 때 또 착용을 못하거나 이런 허점들이 생길 수가 네네. 있고요. 그래서 실내 마스크 착용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봄철 정도까지는 내년 봄까지는 좀 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실외에서의 뭐 그런 부분들은 조정은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좀 자칫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강점들을 좀 무너뜨릴 네.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상 회복 우리가 앞으로 잘 시행해 나가면서 좀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